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식부터 대통령 집무실,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고요. 3부에선 정치권의 대표적인 전략가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향후 정치지형 변화와 차기 정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2부 당당 토론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4일 수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선 최종 득표율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개표가 완료됐고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으로선 사상 첫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이 됐고 세 번째 도전 만에 대권을 쟁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간밤에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승복했고 두 자릿수 득표가 무산된 이준석 후보는 선거 결과와 책임은 모두 제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로 투표율이 89.2%에 달했던 1997년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컸던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캐스팅 보트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승기를 잡았고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 PK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으며 약진했습니다. 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대통령은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북한 동해안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 안보 상황을 보고받는 걸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나서고요. 그러고 나서 오전 11시 국회 로텐도홀에서 약식 취임식을 갖습니다. 왜 약식이냐면 이번 대선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기 때문인데 이런 거리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수개월간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라는 걸 꾸리고 여기서 약 2달간 각종 의전과 해외 주요 인사 외교단을 초청했었는데 선관위가 당선 발표를 하자마자 취임식을 치르는 지금은 전통적인 의전 행사가 대부분 생략됩니다. 네. 장소도 국회 앞 광장이 아니라 국회 본관 안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열리고요. 초청 인원도 300명대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300명 정도로 초청했고 그렇지 않은 대통령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만 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만 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만 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4만 명대 인원을 초청해 대규모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 공백을 메울 국정운영기구를 구성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대변인 등 초대 참모진 지명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인선 하마평으로는 초대 국무총리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했었죠. 네,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경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침체에 빠진 우리 내수를 살려야 하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가 된 트럼프 관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9일에 종료되는 만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이뤄지겠지만 전화로 해결될 만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거나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정상 외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친분이나 인연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첫 만남이 향후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언사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나 감축 문제 등 전방위적인 압박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새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다 갖게 된 상황에서 자칫 독주하는 모습으로 여풍을 막지 않으려면 야당과 협치하면서 진영 간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도 풀어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선 정부 조직과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정부 조직뿐 아니라 사법부도 개편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대법관 증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법관 숫자 변경은 입법 사항인데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고 기소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한때 폐지론까지 나왔었던 공수처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능과 위상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역할이 확대되는 반면에 그동안 부처 위에 부처로 위상이 대단했던 기획재정부는 그 권력의 핵심인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서 축소 개편될 전망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첫 번째가 AI 산업 육성이었던 만큼 AI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예상되고요. 또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도입도 새 정부에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가 이제 여대 야소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요?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지난 2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곧장 입법 지원에 나서는 건데요. 민주당 의석이 171석인 만큼 이 대통령과 여당이 주요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번 달 안에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내에서도 거론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도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 3주 안에 처리할 거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만큼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이미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선거 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까지는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부권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입법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선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빨리 수리해서 그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일반에 개방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당장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필요한 통신망을 청와대에 새로 설치하는 데 2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의사의 결정 기구인 NSC는 통신과 보안 지휘 체계가 완벽히 갖춰진 밀폐된 지하 벙커에서 열리는데요. 청와대 벙커는 이 회의를 개최할 보안 통신망과 회의 시스템이 이미 철거된 상태라서 이를 재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더워질 텐데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5도, 어제와 비슷하겠고 세종, 대전, 강릉, 부산, 제주 26, 광주 27, 대구 28도, 구미는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도 27도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경상권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입니다. 아주 청정한 대기질 예상되고 오존 농도가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후에 나빠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어제만큼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3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노지 분기점부터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사이와 더 가서는 광암터널에서 송파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와 서안산 일대, 다시 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더 가서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성담대교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지워졌지만 탄천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국민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어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 텐데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날 소위 군사 쿠데타로 딱 6개월 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선거였다고 판단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소위 내란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롭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6개월의 과정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거 구도를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대세론 속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변수는 없었습니다. 당선의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종의 거의 외길 추순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전두환 군사군부 때나 봤던 그런 일을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국민들 다수가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선거 와중에는 또 그 윤석열 씨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 굴레 내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 표심도 좀 관심입니다. 영남권도 관심이었고 또 항상 캐스팅 보트를 지어왔던 충청권도 관심이었는데 좀 지역별 표심은 어떻게 보셨어요? 역대로 충청북도에서 이기는 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네. 법칙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충북에서 승리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내란이 있었고 그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보지만 정당의 성향이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조금씩 변화한다. 이런 걸 또 한 번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의 차이는 훨씬 컸습니다만 실제로 투표에 임하는 일종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이제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의 표심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한다. 그래서 영남에서 저희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죠.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또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또 영남 지역의 국민들에게 또 저희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기억나는 사건 좀 있으세요? 이번 선거는 실제로 내란을 심판할 거냐, 내란 세력이 복귀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 또 그 와중에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니만이 또 그 직전으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국민의힘의 후보로 뽑혔는데 경선 과정. 경선 과정에서요. 네. 그걸 또 한덕수 전 총리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민심 앞에 순리대로 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건 김문수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40%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성향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50%를 넘을 건가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을 건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그 막판에 여성 혐오 발언 때문에 표가 좀 빠져 나온 것 같고요. 그게 일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아마 당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보셨을 텐데 당에서 평가하고 좀 비슷합니까 결과가? 당에서 봤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당락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약간 격차가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런 차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일종의 조용히 샤이 보수. 그런 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 분열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통합의 리더십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진정성을 갖고 정책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소위 함께 한다는 것, 파란색 옷을 입었든 빨간색 옷을 입었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으로서 실제로 하나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말은 통합이라고 하고 실제 그렇죠. 행동은 그와 다르면 또 국민들이 금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사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걸 잘해야 되는 게 숙제겠죠. 뭐 인사 과정도 그렇고. 저기 여야 간에 극단적인 대치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을 경험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소위 주도권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정부 여당이 당시 야당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대결하고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야당의 대표를 어떻게든 일종의 기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치가 없었죠. 실제로 3년 동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여당에 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 다른 당들을 어떻게 소위 인정하고 협의하고 또 대화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러면서 훨씬 더 진지하게 반면교사 삼아서 진지하게 소위 야당과 이 협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비장의 무기라고 할까요?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야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사안마다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뭐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이번 내란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사들 혹은 감춰진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최일병 사망 사건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외압이었다든지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소위 위법 사안들이 사실상 감춰져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그 처갓집으로 휘어졌다든지 이런 문제들의 진실은 확인하되 그 외에 뭐 과도하게 무슨 정치 탄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잘하는 게 숙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하는 법안들을 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좀 지켜볼 겁니다. 또 지금 의석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협치가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 공론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국민의 공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 뭐 언제까지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을 잘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 대화, 타협. 근데 그게 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다수 민주주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대화하고 타협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의회 내에 민주적 절차들을 잘 거쳐야겠죠. 국민 여론을 유심히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총리의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리 인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담았다고 좀 보세요? 총리는 이제 대통령을 대리해서 내각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고 또
국회에 나와서 주로 답변도 해야 되니까 국회 관계나 또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철학이나 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오랜 기간 맞춰와서 신뢰가 두터운 편이고요. 강훈식 의원도 뭐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정식 발표가 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논평하기가 조금 아직은 네. 당초 예상하기에 총리는 좀 통합형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사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저간의 사정을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네. 아마 여러 후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아마 사전에 물밑으로 의사타진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동의 여부 등등에 따라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네.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의 선택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기재부,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여가부 등 비어있는 국무위원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이주호 권한대행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동행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내각의 장관들은 새로운 장관이 이제 인준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차관들을 빨리 임명해서 그 차관들이 실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아마 8년 전 사례와 유사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가급적 좀 속도를 내서 그 과도기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닌가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대통령 직무는 용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청와대는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안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취약한 상태라 우선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고 청와대에 본관하고 사저하고 일부 이 소위 개방되어 있었던 공간들을 빨리 이 기존의 업무 시설로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제 감각으로는 2, 3개월 정도면 충분히 2, 3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연내에는 충분할 것 같고 연내에는 충분히 옮길 수 있다. 청와대로. 네, 2, 3개월이면 점검이 가능하고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존의 비서동은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빈관은 계속 사용해 왔고 그러니까 본관하고 사저하고 춘추관하고 몇 군데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처럼 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기구가 만들어질까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칭은 아직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네. 이제 여전히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인선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몇 가지 공약한 네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집에 담겨 있긴 합니다만 이제 후보가 국민들한테 직접 약속하거나 공약집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소위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것을 위한 일종의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는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을 했는데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네.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아직은 뭐 다 그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총리 비서실장하고 이제 주요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 국정원장 후보 이런 분들 정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우선 첫 단추를 깨고 첫 단추를 깬 다음에 해야 될 이제 주요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룰 수는 없고 다만 아직 무슨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현안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물밑 준비를 좀 했었나요? 저희가 수시로 이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 장관이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여서 두 차례 소위 국장급 실무회담 한 결과도 이제 비공개로 보고를 받고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조치가 당장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미국 법원에 의해서 또 90일간의 이제 시한이 있는 거고 이제 다른 여러 개 국가들하고의 이제 교섭하는 내용도 좀 바라봐야 되고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일종의 물밑 약속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이 이제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들을 해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이제 새로운 팀이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대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책 현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급히 처리하는 배경이 있나요? 이거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약속을 했었고 금관 원장도 약속했었고 사실은 소위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그 정당이 약속했는데 그걸 뒤집었던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죠. 또 그 이제 소위 이사의 이제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주식회사를 유지하는 한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여야가 모두 다 하겠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뭐 특별히 미룰 일이 아니죠.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일인데 거부권이 행사됐던 사안이라 특별히 이제 법안의 내용을 뭐 새로 다듬어야 될 게 많지도 않고 가급적 조속하게 추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그게 소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추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공방이 있었을 때 이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좀 하자. 상장법인부터 하고 전체로 확대하자. 이런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협의할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꼼수를 다시 썼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일이고 금관 원장도 약속했는데 막상 이제 재계에 반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위 우회 전략을 쓰는데 자본시장법도 물론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핵심은 상법이라는 거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 후에 나중에 하자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도 하고 필요하면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서 주식회사의 제도에 맞게 대주주만 소중한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법 개정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거부권에 막혔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은 즉각 추진되나요? 오늘은 이제 취임하고 첫날 취임식을 약식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곧바로 이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을 텐데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의 주요한 안건이 아마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최일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 관련된 법안들도 관심인데 당장 이달 18일에 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대법원이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네,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항의 해석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예컨대 범죄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대통령직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게 일종의 다수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정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뽑혔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 문제도 빨리 클리어하게 해야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자개 명장 이영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개 공예는 재료도 영혼과 같고 일하는 과정도 영과 혼이 정말 닳고 마르도록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 지나야지 완성이 돼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자르고 갈고 닦고 또 자르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할수록 더 빛이 나고 영롱해져 가요. 이 영롱함이 사람들에게 안겨지기를 저는 많이 바랬어요. 예전에 엄마들이 자개를 장을 가지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지금은 큰 장롱이 들어갈 곳이 없어졌어요. 사양 산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17년 차 홍보를 했더니 자개의 어떤 부활이 됐어요. 제일 제가 정말 뿌듯한 거는 젊은이들이 335 모여서 자개가 정말 이런 거였구나 밖에 느끼고 만들고 가니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죠. 자개는 그 자체가 만들기만 하면은 광을 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특보 발효라는 아직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라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은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이 25도까지 오를 전망이라서 서울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겠고 세종, 대전, 강릉, 부산, 제주 26, 광주 27, 대구 28도, 구미 29도 등으로 남부지방이 좀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더워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도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겠고요. 내일부터 경상권은 30도 안팎까지도 기온이 예보돼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일교차 속에 건강관리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대부분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 강원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늘 아침까지 일부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늘 오후에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당의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도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셨을 텐데 대선 결과 총평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길고 어두웠던 그 혼란의 터널을 이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복원력에 대한 시험대였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정치적인 수사나 여러 가지 표현들, 또 기계적 중립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의한 헌정 질서의 총체적 파괴,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역사적 퇴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서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먼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참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께 선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성찰과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대선 결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의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높은 투표율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보다 지지자 한 분 한 분이 더 뜨겁게 응원을 해주셨던 선거기 때문에 남은 과제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성찰하고 정말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계기지 않나 싶고요.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모든 권력을 이제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견제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과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앞으로 더욱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메시지에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등 강조했습니다. 첫 메시지에서 좀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예,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의 뭐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중요시되었던 국정 과제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열상이 어느 때보다 지금 커져 있습니다. 정치적 언사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굉장히 이번 대선 때가 그 어떤 때보다 좀 극단적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고 통합해내는 것, 거기에 큰 방점을 두고 있고, 저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루어내야 할 가장 큰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에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통합의 얘기가 그냥 단어 하나로 스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란 종식을 먼저 앞세운 거는 50%를 넘지 못한 국민의 뜻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제 지난번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섰을 때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앞세우다 보니 더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하고 사실 저희에게 바로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희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또 이렇게 바로 좋지 못하게 이렇게 정권을 바꾸게 된 거는 사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런 소통을 잘 못하는 거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 대통령은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다시 한번 이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내 적폐청산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된다면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온전하게 획득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 대통령 당선자는 앞 대통령과 달리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치를 통한 이 여야 합의의 복원을 나서서 해주시면 이 50% 지지를 넘지 못했지만 나머지 국민들을 다 안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내일은 국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이 국회 소집이 역시 여야 합의 없이 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새 대통령 당선자가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열리는 첫 국회만큼은 이제 여야 합의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선거 결과 이 관련해서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두 당의 의원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서로 다른 평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김문수 후보의 패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패인은 그 아스팔트 정치인, 아스팔트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것.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게 중도층들의 로부터 아마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연장성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와의 절연을 못했던 부분, 또 비상계엄이나 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도층, 합리적 보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아마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패배의 원인.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계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휘한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주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표를 얻는 데 상당한 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김문수 후보의 패인 좀 분석해 보시면. 일단 사실 사람만 놓고 봐서는 덜 알려져서 그렇지 파도 미담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선거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곳곳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당 내 혼선으로 사실은 후보 등록일 돼서야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후보가 결정이 되고도 사실 당일 대우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유세 차량에도 후보 이름이 적혀지지 않고 운동원들 옷에도 후보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이런 내부 분열상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야 정말 당신들 찍어주고 싶어도 스스로가 그렇게 무너지고 단일 대우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후보가 상당한 사법 리스크, 온 가족의 사법 리스크가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 당에서는 자중질환 내부 분열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 가장 크게 그 혼선이 드러났던 부분이 패인이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도 선거 처음부터 투표 전날까지도 단일화라는 이슈를 계속 들고 나와서 단일화 없이도 자강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단일화를 놓고 질척질척 되다 보니 많은 표를 뺏기지 않았나. 그래서 산술적으로 지금 당선자가 50%를 넘지 못하고 사실 범보수의 지지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된 데는 내부 분열과 갈등 상황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득표율 말씀도 하셨으니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 이 과반 여부가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과반까지는
어쨌든 아주 네. 미세한 차이지만 과반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이 뭐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과반을 못 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잘 살피면서 정치를 해라, 국정을 운영해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새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 골고루 증가를 했습니다. 이 득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는 과거보다 더 올라갔고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영남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영남권뿐만 아니라 강원까지 해서 지금 뭐 지도를 놓고 보면 동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네. 사실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이 오른쪽에서는 여지를 주는 반면에 소위 서쪽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든 누가 오든 상관없이 여지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양당이 가슴을 열고 함께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뭐 다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장 내일부터 그 기대감이 실제 지지와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일 국회에 대한 말씀을 꼭 좀 여기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당장 급한 민생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 소집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 데다가 지금 당선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 2개를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 부분을 없애는 거를 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의 배경이 된 조항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100% 유죄인데 다만 그게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 만큼 이 형이 나올지 피선거권이 없어질 형이 나올지에 대한 것만 남아있지 유죄인 거는 확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서 처리를 1번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헌법의 해석이 갈리다 보니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 신분일 때에 진행 중인 부분인데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5개 재판과 12개의 혐의가 있는데 이거를 재판을 멈추게 하는 법안 이 2가지를 1번으로 내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당하다면 나부터 사법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1번으로 들고 나오고 그거를 여야 합의 없이 하겠다라는 게 이게 갈라져 있는 국민 통합의 첫 메시지고 첫 국회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 당선자를 찍지 않은 나머지 50%를 어떻게 안고 갈지. 그런데 그 새 정부 구성은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의 국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그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회 소집이나 안건 내용에 이 새 당선자와 국회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칠성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안에 대한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시는 바람에 그게 첫 모습이니까요. 아무래도.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원내에서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점검해서 이제 정리해야 될 문제이지요. 이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 간 의견을 모으는 그런 템포 조절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마냥 미룰 수가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또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좀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고 또 의견을 모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원내대표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뭐 적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공교롭게도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회의가 있습니다. 네. 내부 회의가 있어서 네. 지금 6월 13일 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원내 전략이 짜져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우리 권 의원님은 또 국무위원으로도 있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당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국회가 이제 상당히 이제 더 위험해지잖아요. 대통령까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 협치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민생 법안 다룰 때는 저희가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법안부터 대통령 셀프 방탄법부터 하겠다고 하니 이제 찍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뭐 지켜봐 주십시오. 네. 뭐 여당으로서 또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일 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러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결국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준칙명이라고 했죠. 그 사표 방지 심리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선거 때 얘기를 한 게 후보 단일화는 안 됐지만 투표 단일화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처음에 두 자리 이제 이상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움직이신 여론이 있고 하지만 끝끝내 이제 이준석 후보를 찍은 쪽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헌법 개정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결선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선 야, 만약에 지금 결선제가 있다면 이준석 후보를 찍은 분들이 결선에서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주고 다음에 본인 기회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으시고. 아쉬움이 있고 아마 찍은 분들도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20, 30대 득표율만 본다면 민주당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두 자릿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 나름 뭐 선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갈라치기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토론에서 이제 혐오 발언 때문에 또 새로운 방정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정치 행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까지 했으니까 좀 더 통합형 갈라치기보다는 좀 더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게 중대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과 지금 또 국민의힘 사이에 아마 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 이게 또 한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부분은 어때요? 이제 보수 분열의 책임. 이걸 이준석 후보는 초지일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물을 수 있나요? 우리 내부가 잘못한 게 훨씬 더 크죠. 국민의힘이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나가서 새 당을 만들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가 되기 전에 진작에 이 여러 가지 국회 운영 과정에 있어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잘못은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통 큰 결단을 했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을 텐데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이번에 사실은 원망하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도 본인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6월 13일 날 저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표도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되나요? 지금 먼저 인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에 우리 현재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 김민석 네네. 의원께서 지금 국무총리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확정이 되고 입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지도부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전당대회라든가 네.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궁금합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도 있고 이 저기 당 지금은 비대위 체제인데 어떻게 전당대회가 또 논의가 되겠죠? 네, 당연하죠. 너무 오랫동안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져가는 것은 또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고요.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직접 뽑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 빨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직접 뽑는 새 지도부를 통해서 진짜 내부적으로 쇄신하고 그러면서도 최고 믿음직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m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누렸던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사 이익이 아닌 자체 자강론을 통해서 이 온전하게 이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쇄신해 나가는지가 국민들에게 큰 이제 이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 뭐 너 잘못했네, 내 잘났네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 하나 저부터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쇄신하는지 여기가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앞으로 이제 관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또 경쟁자입니다. 뭐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경쟁자가 될 수 있죠. 예. 네. 예.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더 좋은 정책과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뭐 그동안 조국 혁신당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공조를 해왔지만 그랬죠. 예. 또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거나 뭐 정책적 차이점이 있고 또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바가 다른 면이 있다면 그런 거를 최대한 알리면서 그 선거라고 하는 열린 공간에서 경쟁하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국 신당하고만 그 연합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하고도 연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번에 TV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색깔이 다른 진보당,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나 이 시장 경제의 반액의 재벌 해체라든지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든지 전기세 무료 뭐 이런 거를 내세웠던 당하고 연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연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당으로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선거 연합과 정책 연합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 때 연합하지 않았더라도 정책적으로 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게도 인수위가 없이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바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조만간 최대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나갈 것이다. 아주 좀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민들 앞에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연합을 할 때는 사실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한다 생각하는데 가치가 같거나 정책이 같을 때는 그걸로 함께하면 되지만 명확하게 지금 그게 다르면서도 진보당 같은 경우에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저기서 청구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내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없는 걸 거죠.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네. 거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과의 관계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보수의 재편 얘기도 나오는데 개혁신당과의 국민의힘의 관계. 일단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끝까지 완주했고 일성이 지방선거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총선과 대선을 본인들 당 이름으로 치렀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본인들 당으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건 현재로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정책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입법 독주에 이어서 이렇게 셀프 방탄 입법까지 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선 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회를 통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일당 독재로 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예.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총리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철학을 좀 담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김민석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상당 기간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신뢰를 쌓은 관계입니다. 같이 회의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수석 네. 대변인 하면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권 초기에 상당한 실권을 주는 책임 총리가 필요하다고 아마 본인이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분권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적임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실세형 총리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인선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희정 의원님한테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이재명 대통령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도 하셨는데 성평등 가족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또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용어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서 남성이 좀 부족하고 더 돼야 되는 곳은 남성을 더 우대를 하고 여성이 부족한 곳은 여성을 해야 되는데 성평등의 개념은 양성 여성 남성 여성은 다 주류로 보고 비주류성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불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가족 정책에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정치권에서 멘토와 전략가로 불리는 분이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대선 결과와 향후 정치 지형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9.42% 네. 압승입니다. 득표율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이번 대선은 뭐 미리서 야당이 승리할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었던 거고, 이번 선거 자체가 계엄으로 인한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을 받은 정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거에 임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보는 것은 뭐 사전에 다 예견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득표를 가지고서 당선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받은 47.8%보다 거저 1.7% 정도 더 받아가지고서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가 보기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 되시는 분께서는 좀 냉정하게 소위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앞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별 표심은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 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충청권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이 지역별로 나타난 영남권, 또 강원, 충청권, 수도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옛날에 소위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 네. 강원도 이거를 빼놓고는 다 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소위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잘못하면은 소위 국민의힘이 영남권 정당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갖다가 이번에 암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냐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선거였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별의 순간은 언제였다고 보세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별의 순간은 12월 3일 날 계엄과 함께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력으로보다는? 그렇죠. 아니 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 12월 3일 날 계엄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계엄이 있었던 것이 80년도 네. 광주 민주화 때 일어나고 그때를 기해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때 입증을 했는데, 지금 4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상치 못할 발상을 했다는 것이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봐요. 앞서도 잠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정치는 명분인데 김문수 후보는 명분 없는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라고 보는 것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시된 조기 선거였는데, 계엄을 찬양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후보가 돼가지고서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떤 국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봐요.
저희가 그래서 40%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40%의 벽은 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근데 해석하십니까? 나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41% 얻었다는 그 자체가 뭐 이제 투표수로 따지면 한 280만 표 차 정도로 됐는데 그 격차라는 거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적에 정동영 후보의 격차 이 다음에는 제일 큰 격차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보는 것은 아무 명분도 없는 선거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패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되새겨 가지고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도 잠깐 가셨었어요. 이준석 후보의 이번에 지지율 두 자릿수 지지율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뭐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이제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선거에 뭐 당선되리라고 출마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번 대선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두 자리 숫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 설화로 인해 가지고서 좀 본인의 이미지를 상실한 그 자체가 두 자리 수를 가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TV 토론 발언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이 제3 후보로서 거대 양당 정치 속에서 8.34% 이 정도의 득표율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얻지를 못한 건 좀 애석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8% 가까이도 얻은 것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보수 지형에서 이 책임론이 좀 불거지지는 않을까요? 나는 보수 진영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별로 네. 이렇게 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당선이 되려고 그래야지 남의 도움을 가지고서 뭐 대통령을 해보려고 발상부터 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국외지책으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단일화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가 얻은 8%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한테 다 갈 수도 없는 표예요. 결국 1+1은 2가 되지 않는 표다. 그런 거죠. 국민의힘 앞날은 좀 어떻게 될까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이제 내가 보기에 상당히 뭐 복잡한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내 선거 과정에서조차 단일 대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이 후보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단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이러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내 사정이 복잡한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비주류입니다. 앞으로 정치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나는 한동훈 대표만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명분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보수가 좀 살려면 보수 정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보수라는 말을 가지고서 정당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할 적도 내가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 비대위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네. 그 당시에 내가 가급적이면 보수라는 말을 좀 쓰지를 말고 국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뭐를 바라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당세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경제민주화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복지다. 그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7%인가를 갖다가 얻어서 그렇죠. 과반수 이상의 소위 득표를 가지고 당선됐는데 그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첫째로는 경제민주화 복지에다가 마지막에 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준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다 하고 그것이 결국은 득표와 연결이 돼 가지고서 그 표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박근혜 저희 대통령이 당시에 새누리당을 갖다가 완전히 또 이 꼴수 보수 정당으로다가 회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때 결국 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박근혜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거기에서 보수의 일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기네들 자청하는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해서 함께 두 번 다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가 받은 뭐 41%라는 게 전부가 다 보수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의 이번에 41% 얻는 표 중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소위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거지 그 사람이 꼭 보수여서 그리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수라는 말을 싫어하시는데 이거 여쭤볼게요. 그 지금의 정당의 이념 지형상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판단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 나는 사실은 뭐 보수다 진보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도 가보고 국민의힘도 가보고 했지만 민주당도 솔직히 해서 진보 정당도 아니에요. 이재명 지금 저희 대통령 되시는 분이 최근에 얘기하지만 네. 이념과 관계없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대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구라파나 미국 이런 데서도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이 별로 없어요. 즉 매일매일 생활이 나한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현실 감각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현실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나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우리의 정당 구도가. 옛날에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누가 소위 무슨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수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정당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좀 계속해서 뭐 보수 결집,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수를 아무리 결집해봐야 선거에서 승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느냐 이거야. 2020년 총선 때도 말이에요. 보수 대통합을 하잖아요. 네. 보수 대통합을 한 결과가 뭐예요? 총선에서 참패라고 말한 거라 이거야. 어? 그러면 또 보수 결집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총선에서 지고 나면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까지 보수 단일화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왔습니다. 자, 새 정부의 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가장 큰 과제 뭐로 보십니까? 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저께 소위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 자기를 소위 찍지 않은 과반수 이상의 국민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다음에는 지금 사실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뭐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정치가 소위 민생의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 통합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렇게 분열과 대립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게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경제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서 소위 빈부의 격차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소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서베이한 결과에 의하면은 네. 국민의 55%가 아주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 70%가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점을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방안을 구상하느냐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할 거라고요. 항상 새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까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말은 국민 통합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은 점점 서로의 갈등 구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아, 이런 부분을 새 대통령이 하면 아, 통합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경제적인 격차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통합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당연한 거죠.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사회 구조 자체를 변경을 시키고 그 사회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국민이 자꾸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정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소위 전체 고용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17% 가까이가 대기업과 국영기업체에 종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소득을 벌고 나머지 80% 이상 된 사람이 소득 그 사람들의 뭐 반 수준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 지금 저출산 문제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대통령 되는 분이 굉장히 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어떠한 시책을 갖다 구사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민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입법권과 행정 권력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우려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소위 말하는 성숙도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나라에서 뭐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또 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의 과정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굉장히 그 축소하는 의미에서 행해 줘야지 그걸 너무 내란 극복이라는 걸 광범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서 하다가는 결과서 보복이란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적절하지 않다.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나는 차기 정부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그걸 갖다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좀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갖다가 보다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지어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사는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리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지금 이 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좀 힘든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다 이제 김민석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경우는 그동안에 소위 이재명 지금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임명을 하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여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상시국에는 도덕성보다는 능력이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당연히 뭐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문제를 더 그르칠 테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저희 나라를 끌고 가느냐에 성패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각의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이다 하는 조언을 좀 주신다면. 아니 나는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초기에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선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라고 난 얘기도 해줬어요. 통합의 인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방장관 문민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날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셨어요? 국민 이제 민간인이 국방장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군의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그동안에 별로 생각도 않았던 민간인이 갑자기 국방장관이 돼가지고서 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심히 숙고를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네. 김혜경 여사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용한 내조를 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희 나라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영부인의 역할 그 자체도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통제한다. 네. 그리고 영부인 된 사람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은 과연 영부인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면 영부인이 그렇게 쓸데없는 저희 일에 많이 개입을 안 할 거라고 봐요.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좀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경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걸로 뭐 한 30조 정도 추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갖다가 냉정하게 놓고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경제가 금년도에 뭐 성장률이 0% 뭐 0.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잘 배분을 하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배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경제계에서 좀 합니다. 예를 들면 항목 어떤 부분에 추경에 돈을 쓸 것인가. 예를 들면 생산 유발 효과가 좀 큰 것 그런 부분에 해야지 단순 복지를 늘리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네, 당장에 지금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인 안정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정부 지출이라는 건 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피하다. 네. 이 추경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의 확대 발행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거를 꼭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도 당면 현안입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없어요. 그냥 받아야 됩니까? 네, 트럼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형편상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서 트럼프와 협상한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개헌 공약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나는 개헌 공약은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이번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어요. 나는 일단 대통령이 국민과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과 약속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서 대통령이 정직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정직성을 상실할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연임제를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제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권력구조를 가질 거냐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개헌을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을 볼 것 같으면 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국민 여론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벌써 지금 두 사람의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받게 되어 있고 네네. 그러면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제를 어떻게 고쳐야만이 사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가 이런 걸 갖다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격시사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